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일 오전 성경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경의 놀라운 진리들 10번째 시간인데요. 진화론을 거부하는 성경.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까 진화론은 엉터리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셨으니까 생물은 진화된 것이 아니다. 이제 우리는 그 결론을 미리 알고 있는 겁니다. 자, 그 진화론을 거부하는 성경. 첫 번째가 창세기 1장 11절 12절 곧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땅 위에 풀과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과실수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땅이 풀과 그 종류대로 씨를 맺는 채소와 그 종류대로 열매 맺는 씨를 가진 나무를 내더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여기에 이제 종류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죠. 그 다음 두 번째 부분은 창세기 1장 21절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그 종류대로가 나오는 부분은 창세기 1장 24절과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어다니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내라 하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래서 그 1과 2의 말씀들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1, 2, 3의 말씀들에는 그 3이 빠졌습니다. 1, 2, 3의 말씀들에는 종류대로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다윈의 진화론이 처음부터 틀렸음을 보여준다. 이 진화론이라는 거 이거에 세뇌를 당하면은 사람이 완전히 지옥 자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황성동에서 그 학원을 했을 적에 어떤 초등학생이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 있는 식물과 동물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이렇게 하니까 그 아이가 막 심지어 화를 내면서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나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 아무리 설득해도 이미 세뇌가 완전히 돼가지고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되면은 그건 지옥 자식이죠. 자, 그 진화론의 그 이론을 그 확립한 사람이 찰스 다윈이라 이렇게 하죠. 다윈, 영국의 박물학자인데요. 진화론자이기도 하고요. 에든버러 대학 의학부 중퇴, 처음에는 이제 의사가 되려고 그 의학부에 적을 두었었는데 케임브리지 대학 신학부를 졸업했습니다. 이 사람도 이제 복사가 되겠다는 꿈이 한때는 있었던 거죠. 실제로는 이제 박물학을 많이 연구했는데요. 1831년에서 1836년 해군 청량선 비글호에 동성하여 남태평양의 지질과 동식물을 자세히 조사하여 생물 진화의 확신을 얻고 이제 귀국했습니다. 동시대의 생물학 및 영국 농업에서의 품종 개량의 성과를 개괄하여 생물 진화론과 자연 도태설을 확립했다. 이래서 이게 이제 진화론이라는 그 일종의 종교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개발한 이제 시조라고 할 수 있죠. 원래 이제 다윈 말고도 그 앞에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그걸 완전히 확립한 사람이
다윈이었고, 그 외의 사람들은 이제 토론을 하고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반박을 답변도 옳게 못하고 이래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만은, 다윈은 이제 종의 기원이라 이런 이제 책을 써내 가지고 그것이 이제 무신론자들에게는 아주 획기적인 그런 이론이었기 때문에 많은 추종자들이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 이제 3번 보면은 장앙리 파버르 흔히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 곤충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죠. 죽은 동물을 수집하고 해부하고 비교하는 것은 파버르의 자연 연구법이 아니었다. 그 일은 파버르 이전에 살았던 다른 연구자들이 이미 다 했으며 거기서는 배울 것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 파버르의 방법은 동물을 끈기 있게 관찰하고 거기서 관찰한 것을 조심스럽게 기록하는 것으로 때로는 몇 년씩 이제 그 관찰하자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는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는 실수를 범하지도 않았으며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잘못된 지식들을 검토하지도 않고 베껴 쓰는 관행을 따르지도 않은 그런 독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관찰하고 스스로 검토하고 철저히 생각한 것에 대해서만 말을 하고 글을 썼습니다. 이 파버르 곤충기가 우리나라에는 한권으로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우리 집에는 그 아이들 보기 좋도록 내가 이제 예전에 이 파버르 곤충기, 그 다음에 시튼 동물기 이런 걸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7권으로 된 그 파버르 곤충기를 우리 집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주 흥미진진한 그런 이제 관찰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제 파버르하고 그 생물 연대를 보면은 예, 그 다윈하고 겹치는 연대가 있죠. 파버르는 1823년에서 1915년까지, 그 다음에 다윈은 1809년에서 1882년, 요 이제 두 사람이 겹치는 기간이 나오죠. 그게 이제 동시대 사람이니까 이 파버르가 이제 그 곤충기를 이제 학술지 이런 데 발표를 하니까 이제 다윈이 그것을 읽고 그래 이제 파버르한테 편지를 보냈어요. 뭐냐 하면은 당신이 곤충을 관찰할 때에 진화론의 흔적을 이 곤충에서 좀 발견해 달라,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어요. 부탁을 했는데 그 이제 파버르 곤충기 그걸 읽어보면은 이제 파버르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은 나중에 결론적으로 내가 곤충을 관찰한 결과로는 진화론의 증거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다윈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다윈은 좀 실망을 많이 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칼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실한 창조주의자였던 그는 수많은 생물을 분류한 과학자였다. 모든 동식물의 종은 서로 구별되는 명확한 범주가 있었다. 종 내의 변이는 가능했고, 그러니까 같은 종 내에서 뭐 색깔이라든지 뭐 이런 것이 변이가 가능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종은 종의 하위 단계로 동일한 종 중에서 지역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가지는 집단, 그걸 이제 아종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종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이제 뭐 그 사람의 아종 이걸 얘기하는데, 그 내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현생 인류 가운데 네안데르탈인이라고 있죠. 네안데르탈인, 이것과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은 아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종이 아니죠, 그거는. 그거는 현재 살고 있는 사람의 조상 쪽에 그 뼈를
놔두고는 아종이니 뭐니 하는 거, 그것은 웃기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아종이라는 거, 이거 우리가 이제 나도 직접 밭에 농사를 지어 봤습니다만 어떤 작물은 서로 이렇게 뿌려 놓으면은 자라면서 형질이 조금씩 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뭐냐 하면은 뭐 색깔이 변한다든지 이런 걸 얼마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게 이제 아종이 그 근본 형질 자체는 변하지 않지만은 얼마간 그 꽃가루의 영향 때문에 영향을 주는 그런 것을 제가 밭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이제 것은 있어요. 그래서 아종은 지금도 뭐 곳곳에 많이 존재하죠. 그리고 현재 인류 가운데 아프리카 피그미족하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백인 키 큰 사람하고 그 비교해 보면은 그것은 뭐 진화론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각각 다른 조상에서 나온 거지 뭐 노아의 후손은 아닐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아프리카 피그미족하고 뭐 또 키 큰 백인하고 결혼하면은 그 자식이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종이라고 볼 수 있죠. 아프리카 피그미족과 이제 뭐 백인, 우리나라 사람하고도 비교해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아종 이런 말을 그들은 개발해가 쓰고 있지만은 실제는 말도 되지 않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고르 멘델이라는 사람인데요. 체코슬로바키아의 브루노에 이제 그 브루노에 살면서 그 연구했던 창조주의자였습니다. 그는 완두콩을 키우면서 다양한 변종의 교배 결과를 연구했는데 1856년에 연구를 시작해서 8년 뒤 연구를 완료하고 이듬해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멘델의 실험은 한 종이 다른 종으로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료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만 그게 보면 생물을 보면은 멘델의 유전 법칙 이래 가지고 그 한 부분이 나옵니다. 나오는데 그걸 보면은 다른 종으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뭐 병균 같은 이런 것을 관찰했던 파스테르라는 사람, 루이 파스테르, 생명이 없는 물질에서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실험으로 증명하여 자연 발생설을 반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진화론자들은 어느 시대에 서퍼가 있었고 그 서퍼가 뭐 따뜻한 햇빛을 받았다든지 이래 돼가지고 그의 어떤 자연적으로 어떤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진화를 거듭해서 오늘날의 생물상이 되었다. 뭐 진화론이 그거 아닙니까? 그런데 자연적으로는 생명이 발생할 수 없다는 그거를 이제 반박했습니다. 이 파스테르라는 사람이. 파스테르는 실험을 통해 오직 하나님만이 살아있는 피조물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진화론은 파스테르에 의해 오류가 입증된 시대에 뒤떨어진 자연 발생설을 계속 이제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명체가 자연 발생적으로는 나올 수가 없다. 이걸 파스테르가 증명했으면은 진화론은 없어져야 하는데 여전히 존재한다는 거죠. 시대에 뒤떨어진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진화론 이런 것을 뭐 믿고 그것에 대한 논문을 쓰고 이래 가지고 뭐 박사니 이런 학위를 받는다 해도 허무맹랑한 일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6번째, 어거스트 프레드리 레오폴드 와이즈만, 이름 길죠. 이 사람은 그 획득 형질의 유전이라는
그런 개념을 반박한 독일의 생물학자인데요. 그는 901마리의 어린 흰 쥐의 꼬리를 19세대 동안 잘랐지만 쥐는 모든 세대마다 완전한 길이의 꼬리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거죠. 19세대면 사람 세대로 치면은 엄청난 대를 거듭한 거죠. 내가 이 창녕 조가라는 그런 이제 성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그 조가의 조상이 족보를 들여다보면은 이제 진평왕의 사위인 이제 조계룡이라는 그런 할아버지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그 조계룡 할아버지의 그 후손이라고 내가 조가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 조계룡 할아버지의 몇 세 손이냐 하면 28세 손이 28세 손. 그런데 여기 이제 쥐를 갖다가 19세대에 걸쳐서 계속 이제 그 새끼를 치도록 해가지고 꼬리를 잘라봤어요. 꼬리를 그렇게 19세대에 걸쳐서 901마리의 어린 흰쥐의 꼬리를 잘랐지만 꼬리가 없는 쥐가 한 마리도 안 나왔다 이거죠. 그 새끼를 낳으면 내 긴 꼬리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은 이제 유대 남성들의 할례가 4,000년간 그들의 음경 포피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던 사실과 함께 그의 발견은 진화론의 파멸을 예고한 것이었다.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행했잖아요. 그런데 할례를 아브라함 때부터 4,000년 동안이나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했지만은 남성 생식기에 그게 뭐 변화가 있었습니까? 내 태어나는 사람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할례를 행해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전에 그런 것은 전혀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에 노새가 나왔죠. 노새는 나라고도 부르는데 암말과 수탉나귀 사이에 이루어진 중간 잡종입니다. 중간 잡종인데 창세기 34장 24절에 이 노새가 등장해요. 그런데 이제 요게 이제 수탉나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탉나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암탉, 수탉 하는 거하고 현상과 마찬가지죠. 암과 수는 이제 히읗 종성체언이라 이래가지고 그 뒤에는 히읗이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탉나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수탉나귀 이렇게 하는데 이 이제 수탉나귀 암말과 수탉나귀 사이에 태어난 잡종인 노새는 생식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 후손을 남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간에는 건널 수 없는 강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당나귀와 말이 아무리 비슷해도 그 엄연히 종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수를 써도 노새가 자손을 낳도록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노새하고 반대편으로 순말과 암탉나귀 사이에 나오는데도 그 종이 나오는데 그게 버새예요. 수컷말과 암컷 당나귀 사이의 중간 잡종인데 이것도 생식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노새는 힘이 좋고 일을 잘하고 성질도 좋은데 버새는 덩치도 자그마하고 힘도 약하고 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노새를 주로 미국 같은 데서는 노새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자, 오늘 성경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